자,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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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분씩 인사 나눠보죠. 네, 권혁준 전문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아하. 청취자 여러분의 구멍난 보장을 메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땜빵 한규상입니다. 아, 호가 네. 땜빵이시군요. 네. 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5826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가 어렵네요. 보험 청구를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하시고 보험 청구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예, 보험 청구 방법 이번에 확실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실손24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서류 발급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 한정해서 서류 발급 없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연계된 병원은 실손24를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참여 병원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 실손 24 어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아직 참여 병원이 그렇게 막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예, 그게 약간 단점이고 네. 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손 청구에 한해서만 지금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골절이나 뭐 암 진단금 받거나 이럴 때 이제 뭐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잖아요. 그쵸. 요런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담당자를 통해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실손 청구가 가장 많으니까 그거는 편리하게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왔을 때 이 병원은 실손24에 참여하는 병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병원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마 원무과에 보통 서류를 발급하시잖아요. 거기서 확인해 보시거나 확인이 안 되셨을 때는 안내 드리는 것 같이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손24 어플의 장점 그리고 또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른 방법은 아무래도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혹은 담당자를 통하시거나 각 보험사 어플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실비 청구하실 때는 필수 서류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보험사의 해당 보험 청구서, 그리고 병원 영수증, 그리고 세부 내역서입니다. 이 세 가지 서류는 기본 서류고요. 여기서 혹시 보험 청구서는 담당자를 통해 접수하시거나 각 보험사 어플을 활용하실 때는 아까 청구서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청구서 청구서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내가 스스로 청구가 가능한데 담당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있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 금액이 제대로 나온 건지 지급은 받았는데 그게 내가 제대로 지급을 받은 건지 그거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걸 계산할 줄 아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왜 그 보험 가입하고 나면 그 납입 면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납입 면제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가입한 보험에 암 진단금이 없다고 해서 거기다가 청구를 안 하거든요. 없으니까 안 하죠. 그럼 납입 면제 못 받아요. 없어도 하셔야지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까지 다 섬세하게 다 확인해 보고서 다 청구해 드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나는 이거 하나만 보고 목적지가 1번이야 하고 1번만 보고 쫙 달려가지만 전문가들은 내가 1번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2, 3, 4, 5번 역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말하지 않아도 혜택을 함께 챙겨드릴 수 있다. 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더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구서, 영수증, 세부 내역서는 꼭 잊지 말고 항상 기본 서류처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간혹 병명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요. 네. 이럴 경우에는 질병명이 확인되는 그 서류를 떼셔야 되는데 네. 이게 병원마다 진단서 혹은 소견서 이런 등등등 이름이 다 다르게 서류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서류들을 발급하실 때 가장 문제점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게 필요하다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한다면요. 꼭 그런 서류를 떼시기 전에
환자 보관용 처방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국가라고 드리는 서류 있잖아요. 아, 네네. 이걸 환자 보관용이 아니라 일단 제출용으로 드리거든요. 그때 적어도 저도 제 것도 달라. 그러니까 보관용 환자용도 달라고 하시면 거기에 그런 질병 코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비용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꼭 같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 나중에 떼려 그러면 안 떼줘요? 아, 가능합니다. 언제든. 아. 근데 또 내방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번거로우시니까 기본 서류처럼 구비하시는 게 좋죠. 지금 안 그래도 문자창을 통해서 실비 청구는 질병 코드가 필요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회사마다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기존에 내 실비 청구를 해봤는데 필요 없더라라고 한다면 굳이 그 다음에도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 번은 떼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질병명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환자 보관용 처방전 요걸로 대체하시면 된다. 네, 요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얘기 이어가 볼까요? 회사마다 아까 좀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수술이나 입원 또는 뭐 중대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는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추가적인 서류는 또 별도로 또 구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서 또 어떤 진단을 받았냐에 따라서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오거든요. 보험사 홈페이지 내가 들어가시면 가입한 보험사. 네, 거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게 또 쉽게 찾기가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 전문가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실손 청구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거 좀 고민되더라, 걱정되던데 하는 게 있으시면 궁금한 것들 물어보십시오. 샵0999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4235님께서 주셨는데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를 위한 저축은 하고 싶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굉장히 폭이 넓은 질문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진짜 어렵다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노후를 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겠지만 몇 가지 포인트를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운전할 때죠. 목적지를 검색하고 나면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비게이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위치를 찾아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가려는 목적이 아까 노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나의 상황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나의 상황을 딱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뭔지 이걸 또 파악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 현금 흐름표가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총 수입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월에 지출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여기서 이제 가계 지출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좀 세분화해서 파악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정 지출은 필수적으로 나가는 거,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대출금. 그렇죠. 그리고 뭐 교통비. 관리비, 공과금, 교통비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대출이 있다고 하면은 대출 상환비도 있고 그렇죠. 자동차를 할부로 샀다고 하면 할부도 나갈 거고요. 되게 많네. 예.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정 지출이고요. 변동 지출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식비도 있을 그렇죠, 밥 거고요. 먹는 예, 거. 외식비 같은 거 있을 거고요. 옷 사는 거. 그쵸. 뭐 여가비도 있을 테고 어디 뭐 여행 가는 것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매월 고정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제 변동 지출인데요. 사실 매번 꼼꼼하게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게 쉽지는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카테고리를 잘 나눠서 한번 기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 편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 용돈 기입장 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썼으면 지금 안 어려울 텐데, 그죠? 그렇죠. 어렸을 때 습관이 커서까지.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도 내 현금 흐름에 뭔가 문제가 있다. 난 돈 열심히 벌고 있는데 왜 안 모이지? 그 이유를 모르신다면 지금 현재 내 위치부터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현금 흐름부터 좀 세분화해서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두 분의 말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명확하게 세분화시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도 여쭤볼게요. 네.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보시면요.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겠죠. 사장님. 오늘 소득 올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지출 부분을 관리하시는 게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정 지출은 매월 필수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네. 항목별을 좀 꼼꼼히 챙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6%짜리 대출을 받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이자도 내고 계시겠죠. 근데 저축을 하겠다고 2%짜리 저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다면 그 차라리 적금을 내시는 그 비용으로 대출을 상환하시는 게 아무래도 내 자산을 또 빨리 모으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것이 무조건 저축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실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보신다면 그 부분을 좀 챙겨볼 수 있는 거죠. 맞아. 사실 내가 대출금을 갚는 게 먼저냐 저축을 하는 게 먼저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그걸 비교하는 방법은 이자율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통신사 가족 할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저희도 네 식구인데 네. 각각 막 다른 통신사를 썼었어요. 그러다 한 통신사로 다 옮겼더니 할인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거의 한 뭐 15% 가까이 할인이 되더라고요. 많이 되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고정 지출 중에 가장 줄이기 쉬운 부분이 보험료예요. 저희가 보험 상담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보험료를. 그래서 대부분 다 줄여야 되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보험이 없어서 문제인 가정은 거의 못 봐요. 너무 많아서 문제인 가정들이 많은데 그 세부 내용을 쭉 보면은 지나치게 중복이 돼 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굳이 가입해갖고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100세 때 돌려받으려고 적립보험료를 엄청 많이 넣어서 이제 보험료를 높게 내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만 조정을 해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할 거 조정을 하면은 해약환급금이 나오잖아요. 이런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고정 지출이 줄어들죠. 그렇죠. 대출 상환료가 줄어드니까 이런 선순환을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도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맞아. 네. 우리가 매달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돈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생각하고 내고 있는 돈이 사실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진짜? 그럼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것 중에서 잠깐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어쩔 수 없이 내야 될까요? 진짜로 여유가 없을까요? 진짜 여유를 만들 구멍이 없을까요? 내가 봤을 땐 진짜 없었는데 전문가의 눈, 전문가의 솔루션으로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냈던 그 돈들, 그거 없애는 방법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그렇게 낭비되고 있는 돈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여유로 저축을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저축 방법, 노후 대비법,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내 현금 흐름표도 어렵게 작성해 보시고 내 상황을 아셨잖아요. 그렇게 모은 자금을 만일 노후 대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재무 목표가 노후라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중에 아마 연금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금을 굳이 이 나이에 지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일 경우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일반적이잖아요. 그 이후에 아마 그게 대부분 소득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지만 내가 여건이 되실 때 조금씩이라도 미리 개인연금을 같이 보완하신다면 그때그때 보완하셨을 때 노후에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2부를 통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랬을 때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문자창을 통해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6805님께서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청구 소요 기간은요. 현재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이게 2년으로 짧았었거든요. 연장된 거기 때문에 3년이신데 한 가지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정해진 기로는 3년이지만 소액이 금액이 크지 않거나 일정 금액인 경우에도 한번 청구를 해보잖아요. 간혹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났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요. 물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고객이 그리고 안날로부터라는 또 전제 조건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좀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해당되는지 거죠. 몰랐던 경우.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저는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내용상으로는 3년이라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내가 나중에 청구해야지 하고 묵혀두지만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번에 알아서 못했어 라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3년인 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드릴게요. 아들의 연금 보험을 아빠가 불입하고 수익자는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훗날 아들이 명의를 바꿔야 아들이 탈 때 상속세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일단 계약자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아들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속세가 아니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증여로 보셔야 되는데 이 증여세에서 만약 그걸 회피하고자 하신다면, 그러니까 피해보긴다 하신다면 아들이 돈을 내야 돼요. 네, 돈을 내시는 분, 그러니까 계약자가 아들이면 좋고요. 예, 그리고 수익자도 아들. 그러니까 낸 사람이 돈을 받으면 당연히 자기 돈을 낸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버님이 돈을 내주시고 나중 추후에 연금 받을 때 아들이 자기가 받다 보니까 이건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돈을 불입하는 사람을 아들로 바꾸는 것이 지금 필요하겠네요. 아들 통장에서 돈을 내시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더 자세하게 묻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4730님이 우리 아들이 유사암 판정을 받아서 3천만 원의 유사암 진단금 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보험사에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 후에 유사암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나와서 보험금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험을 들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유사암 코드가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사암이 아니라고 해서 진단금을 못 받았는데 유사암 코드가 있어서 다른 보험은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유사암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요. 예. 이런 경우엔 두 가지로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사암이었다가 아니라고 또 번복을 했잖아요. 그럼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이게 유사암인지 진짜 아닌 건지 한번 확인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사암 판정을 받게 되면은 당분간 보험 가입은 또 새로 안 되겠죠. 단점은.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해당 의사한테 소견서를 이제 구하는 거죠. 유사암 아니었다라는 소견서를 갖고 보험 가입할 때 해당 보험사에 제출을 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쪽에선 기였다, 저쪽에선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둘 중 하나는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네. 자,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든 아니면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든 둘 중 하나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다 아니라고 하니까. 자, 이번에는 두 분 전문가님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고 또 어떻게 솔루션을 받으셨는지 우리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자영업하는 50대 남자입니다. 갑자기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1년 전부터 실손보험 빼고는 다른 보험들은 다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제 조금 나아져서 다시 보험을 좀 가입할까 하는데 그 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살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다시 가입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알고 지냈던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결정이 더 좋을까요? 자, 오늘 사연자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져서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를 못 내셨다가 이젠 상황이 좀 나아져서 다시 보험을 가입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1년 전이면 꽤 오랫동안 납부를 못 하셨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실손보험 빼고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실손보험은 계속 납부를 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 다행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일단은 이분은 지금 해약을 하신 게 아니라 보험료를 못 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해약 상태는 아니고 실효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험료를 2회 이상 안 내게 되면 효력 상실 상태, 즉 실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효 상태랑 해약 상태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해약 상태는 이제 그 보험과는 영영 이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효 상태는 잠깐 이별해 있는 상태. 다시 만날 수도 사랑해. 있는. 네. 그럼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상태가 실효 상태다라는 거는 그러면 잠깐 이별이란 건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실효 상태. 그건 그렇구나. 뒤에 이제 나오니까 말씀드리도록 어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료라는 게 우리가 한 해 두 해 내는 게 아니라 진짜 10년부터 40년까지도 우리가 쭉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이분처럼 실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납입 기간이 길면 아무래도 중간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보험료를 이렇게 못 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통장에 일시적으로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맞아. 혹은 자동이체를 해놓으셨는데 뭐 카드 납으로 설정했는데 주거래 통장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가 돼서 맞아요. 이걸 모르고 상태로 있다 보면 실효가 됐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실효된 보험은 연체 금액을 완납하실 경우에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실효된 후 3년 이내에는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체됐던 금액을 다시 다 내면 잠깐 이별했던 연인과 다시 만날 수 있네요. 그렇죠. 어허. 네. 근데 이 부활에도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간이 부활이랑 일반 부활이 있는데요. 네. 먼저 간이 부활은 실효가 되고서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미납된 보험료만 납입을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보험이 계속 유지됐던 걸로 보는 거죠. 너무 짧은 기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알릴 사항을 다시 입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다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간이 부활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부활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더라도 간이 부활을 할 수 있을 때 빨리 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면책 기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이익도 간이 부활에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할 거면 1개월 이내에 하셔라. 예, 헤어졌어도 빨리 돌아와라. 그렇죠. 면책 기간에 대한 불이익도 없다. 요거는 자세히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 부분은 일반 부활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효되고 한 달 이상이 지났을 경우 간이 부활이 어렵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 부활로 하셔야 되는데 일반 부활은 연체된 보험료 이자까지 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처럼 알릴 의무 고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건강상 이상이 있다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니까 아무래도 가입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치료 기간에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 어떤 이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 처음 가입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로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절차를 걸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서명도 또 해야 돼요. 번거롭죠. 예, 그리고 아까 면책 기간에 대한 불이익도 있고요. 여기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거예요. 처음 가입할 때 허리에 좀 치료 이력이 있어갖고 보험회사에서 허리 부분은 4년 동안 보장해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가입시켜 줄게요 해서 그 조건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네. 이걸 우리 부담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효가 돼 버렸어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간편 부활을 못하고 기간이 지나갖고 일반 부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부활한 날로부터 또 4년을 기다려야지 허리 쪽에 보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실효가 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야, 진짜 실효만 안 됐으면 1년만 있었으면 진짜 허리 부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4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궁금한 점이 보통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후에 90일 동안은 보장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뭐 반만 해주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부활을 하면 90일 동안 암 보장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랑 똑같으니까 또 처음부터 부활하고 나서 또 90일을 기다려야지 암 보장 개시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보험사 별로였어 싶으면 실효된 기왕에 딴 데로 그냥 가버리지 이래도 되겠네요. 그럼요. 똑같은 가입이니까. 네, 맞아요. 그렇구나. 참 이게 그러네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의 경우를 보면 보험증권을 좀 보면서 정확히 봐야 정확한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간편 부활은 어렵고 일반 부활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부활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왜냐하면 새로 가입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령 증가가 돼서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지금부터 또 다시 20년을 또 내셔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보험을 부활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냈던 그 기간은 인정이 되는 거네요.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시는 방법이 좋을 수는 있는데 단점은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다시 다 납부하셔야 된다는 목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할부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일시불로 한 번에 이자까지 다 내셔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기존 보험의 보장이 안 좋고 지나치게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가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보장 내용,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실효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장 분석을 해보면 어떤 보험은 선생님 이건 실효가 나길 잘했습니다. 이런 보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괜히 보험료를 안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운 보험료 아낀 거니까 그런 보험도 있고 어떤 보험은 내용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없어진 특약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경우에 이건 돈이 얼마가 들던지 간에 부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거는 좀 애매한 보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요즘 특약이 너무 좋아져서 옛날 게 구닥다리가 된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가장 좋은 건 전문가들과 만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어떤 건 부활할지 어떤 거를 그냥 실효 상태로 납둘지 해약을 할지 또 어떤 거를 새로 가입할지 이런 거를 좀 정해보시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효 상태에 있다가 내가 해약을 결정해야지 그래서 해약을 했어요. 그러면 해약 환급금 같은 게 있었다면 나옵니까? 그렇죠. 네. 내가 냈던 그 기간까지는 정산해서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반 부활, 간이 부활이라는 걸로 나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일반 부활을 하게 될 경우에도 장단점이 있다라는 부분 지금 두 분이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보험 청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양보하세요. 화장품인가요? 화장품이에요. 네, 둘째, 실효된 보험 부활이냐 재가입이냐 상황에 맞춰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한다. 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방송 중에 여러분께 상담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